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적폐청산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적폐청산은 사실상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리고 거기에 찌들어져 있는 그 사회 현상들,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얘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늘 주어진 과제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입니다. 오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중심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합 공정 새로운 세상.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오늘 질문을 드릴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계시니까 잘 맞추시면 고가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통합 공정의 새로운 세상 저의 화두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취임인사말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기회평등보, 기회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 적어도 이러한 사회가 이루어지게 되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회 전체는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통합시키고 또 공정한 세상을 만들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청렴교육을 하고 있는가 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 다들 여기 자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부패하지 않다라고 얘기들 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청렴 강의라고 하는 저도 지금 공직자들은 매우 깨끗하다라고 저는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보는 관점이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우리 공직사회,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척도가 여전히 아직도 문제가 있다 하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국민들의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공직자 여러분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더 높은 도덕성, 더 높은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공익신고제도는 사실상 저는 원론적으로는 저런 제도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저 공익신고라고 하는 제도가 없다고 하면 우리 사회가 그만큼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단증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런 사회는 존재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고 하면 우리가 정의 사회를 얘기를 합니다. 정의. 근데 그 정의를 개념 정의에서부터 우리가 쭉 보면 잘 안 된 것 같단 말이죠. 우리 여러분이 정의를 부르짖었던 유명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누굴까요? 자, 아십니까? 플라톤. 가까이 갈라다 말고. 네? 자, 우리 과거에 공부했었던 거 한번 기억 한번 해보죠. 평균적 정의, 배분적 정의, 특수적 정의. 예스! 박수! 아리스토텔레스가 기원전 3세기에 그걸 주장했죠. 그런데 오늘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배분적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가요? 아니잖아요. 어찌보면 그때 당시 부르짖던 그 배분적 정의는 오늘날 치환한다라고 하면, 그 용어를 좀 치환한다고 하면 사회복지하고 관련될 수 있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 또 한 사람, 이 정의를 화두로 내건 학자가, 네? 예, 샌데. 아, 역시 교체이라 조금 다르네. 자,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마이클 샌델이 21세기에 와서 정의가 뭐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3세기에 설파했던 그
정의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 그 내면에 어찌 보면 정의를 향한 그런 생각들도 있지만 부정의를 향한 그런 생각도 존재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수많은 시대를 동안 정의를 부르짖고 어찌 보면 좁게 한 국가로 혹은 한 조직 단위로 끌고 들어와 보면 그 속에는 그것이 혼재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와 부정의가 충돌하는 양상이 빚어집니다. 그 충돌 지점에서 어찌 보면 공익신고가 필요한 것이고 그 공익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공익신고 보호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자, 여기서 질문 우리 여러분이 워렌 버핏 하면 우리 국민들이 아주 싫어하는 게 하나 있어. 세금 조건입니다. 자, 혹시 아시고 세금 저는 정말로 그 세금 한번 내보고 싶어요. 예스. 박수. 부자씨 내고 싶지 않으세요? 아, 부자씨 한번 내봐야죠. 근데 우리는 그 전에 9억 원에서 6억 원을 다운시켜놨죠. 저는 그 기준대로 한번 대봤으면 쓰겠어요. 워렌 버핏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바마 정부 시절에 특히 많이 그런 주장을 했어요. 우리 부자들에게 좀 세금을 많이 걷어가라. 일반 국민들에게 걷는 것만큼 걷어가라고 얘기해요. 왜냐? 기업이 잘 되려고 하면 국민들이 잘 살아서 소비를 촉진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부자들로 하여금 세금을 많이 걷어가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워렌 버핏은 도덕적인 경영, 윤리적인 경영이 기업 경쟁력을 높인다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기업 경쟁력이 항상 공익 침해 해계 사전 발생 사전 예방, 국가 브랜드 가치 참 제고 이런 등등을 보면 결국은 윤리적인 경영, 윤리적인 행정, 투명 경영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조직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익신고가 필요 없는 사회가 되어야 되지만 공익신고가 필요 없는 교육청이 되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공익신고를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내부 신고와 외부 신고로 나눠져 있습니다. 내부 신고는 여러분이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외부 공익신고는 조직 구성원이 아닌 사람이 공익침해 행위를 인지하고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실 이제 외부 공익신고는 조직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은 살짝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276개 관련 법과 관련해서 공익침해 행위가 있었을 때 그것을 해당 기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신고자나 내부 신고자나 간에 적어도 276개 관련 법규를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거나 그와 관련된 시행령이라든가 지침을 어겼을 때 신고하는 것인데 사실상 전반적으로 보면 외부 공익신고보다는 내부 공익신고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우리 사회가 개선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실 겁니다. 자, 여기 보호의 중요였습니다. 자, 우리 사회가 정말로 공익신고가 없는 사회가 돼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치 못할 사유로 인해서 공익신고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과거의 예를 보면 공익신고를 했던 사람은 반드시 일단 처벌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거의 긴 시간 지나서 복직을 하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최근에 우리 지역에 시험무소의 직원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해서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렸다가 파면이 됐었어요. 그분은 2, 3년간 재판 과정을 거쳐서 최근에는 무죄 판결을 받아 다시 복직했어요. 근데 이런 것처럼 아까 제가 몇 번 예를 들었던 그런 사람들은 다 처음에는 파면됐어요. 그리고 다시 다 복직했어요. 근데 무죄 복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았던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그리고 친불친으로 인간관계를 맺은 그 사람들이 모두가 불이익을 본다라고 하는 우리 사회 현상 때문에 그게 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익신고라는 사람들 보호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공익신고에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한 혜택을 누리는 만큼 사회 제도적으로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상 공익신고 보호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이렇게 보호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사실상 거의 유명무실했습니다. 서구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굉장히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제 법이 이제 마련된 것도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도 그 정도 단계에 이르려고 하면 많이 더 개선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신분상 경제적 불이익이나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된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 개인을 어찌 보면 자기의 어떤 책임감, 의무감, 그리고 자신의 인생 철학 그런 것에 의해서 부정 비리를 보지 못해서 신고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이라든가 그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공익신고자를 보호를 해줄 것이냐 몇 가지 대변. 첫째, 비밀보장. 자, 사실상 내부 고발자의 경우, 외부 고발자도 마찬가지겠습니다. 특히 내부 고발자의 경우는 그러한 신고를 했을 때 보호를 해줘야 합니다. 비밀이 보장되지 않으면 노출돼 버리면 신분상 경제상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의 걸 알 수 있는 어떤 것도 보호됩니다. 그러나 당당하다, 오픈해도 좋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리고 조사 결과 공익신고의 사실을 발견되기 전까지는 피신고자 인적사항 통합신고자에 공개하는 것도 철저히 이것을 위반할 경우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찌 보면 사실상 요즘에는 이제 SNS가 발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도 신고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신상털기라고 하죠. 신상털기. 어떻게 요즘에는 이제 그 SNS가 발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해커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방 신상이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철저하게 비밀을 지켜주고 그분들의 신분상 이런 것들을 보호해줘야 된다.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변보호입니다. 자, 비밀 보장이 첫 번째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에 대한 신변에 대한 보호.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신분이 노출될 개연성이 있고 신분이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노출되었을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한 신변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공익신고자가 엄청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변에 대한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보호 방법, 자,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사실 신변 보호가 이렇게 네 가지 제도로 해주고 있지만 사람인지라 어떤 유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네 가지 행위를 통해서 철저하게 보호해야 되고
보호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생활이 그런 대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사실 어찌 보면 보호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어찌 보면 보호자나 피보호자 관계가 썩 편안한 관계는 아니잖아요. 누군가 내 주변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마저도 철저하게 제도적으로 더 보장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임을 가면. 자,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일단 공익신고를 하게 되면 조직에서 일단 파면부터 머가리부터 자르죠. 우리말로 머가리부터 자르면. 그러고 나서 차근차근 이제 법적 대응하죠. 그 지난한 생활 동안 어찌 보면 그 공익신고자는 고통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형벌, 징계 및 행정처분 감경, 면제. 공익신고자의 범죄 위법 행위가 발견되어 형벌, 징계, 행정처분하는 경우 징계권자, 처분권자는 공인이 그 징계 감면 요구를 해줘야 됩니다. 공익신고자의 그 공익신고 행위가 여기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발견됐어요. 그랬을지라도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징계권자, 처분권자는 권익위가 이분에 대해서 징계를 감면해줘라 라고 하면 그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 배제. 자, 일반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밖에 나가서 공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익신고자의 경우는 그런 것이 괜찮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금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해요. 손해.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공익신고자는 굉장히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보호를 철저히 해주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신분상의 불이익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고려하면 도저히 공익신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보호장치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불이익 조치를 금지해. 불이익 조치. 이게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제도적으로야 아까 나와있던 비밀보호라든가 신변보호라든가 책임 감경이라든가 이게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찌 보면 이게 어찌 보면 가장 큰 것일 거예요. 당장 공익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불이익이 닥치는데 그것을 감수하면서 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중에서 현실적으로 어찌 보면 불이익을 안 줘야 됩니다. 이게 그 불이익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분상, 행정상, 경제적 불이익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신분상의 불이익.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공익신고를 하게 되면 일단 조직에서는 파면. 근데 긴 시간 동안 재판을 통해 다시 무죄 복지. 그 긴 세월 동안의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근데 지금까지 보면 그게 참 허술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의 불이익 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가 있다. 감히 그전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보호 조치입니다.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을 때는 위원회 원상 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원상 회복, 체불대 보수 등의 지급, 그 밖에 불이익 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이런 것.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익신고자가 현실적으로 느끼게 되는 불이익을 배제해 주는 것이 어찌 보면 공익신고 보호제도를 더 철저하게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론적으로는 공익신고가 없는 사회, 정말 그런 사회가 계도되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에서 그러한 행위가 있다라고 했을 때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것은 이러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잘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할 단계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지향하는, 적어도 새로운 정부가 지향하는 적폐를 청산할 수 있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적어도 청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세상에서, 21세기 글로벌 시대에서 국가 경쟁력과 맞물려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청렴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 개인 할 것 없이, 기업이나 국가나 할 것 없이 결국은 경쟁력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공직자 여러분들은, 공직자 여러분, 내가 공직자이기 전에 한 국민으로서 똑같은 공동체 일원으로서 깨끗한 사회를 지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그렇게 봅니다. 공직자를 국민을 공대 질러서 투명사 공정사 실현에 힘쓰. 자, 어떻게 할 것이냐? 청렴도 형성 투명한 사회를 위해 부책 청렴 대책을, 윤리경과 청렴 대책 업그레이드로 청렴 정책해야 돼. 청렴성 강강과 투명한 사회를 위한 교육 지도 추진. 자, 결국은 아까 제가 저기 사회를 얘기할 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깨끗한 사회나 정의로운 사회나 공정한 사회나 이런 사회가 일시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라고 하면 장기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비록 우리가 이 시간에 딱딱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잠시 우리가 되돌아본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민과 우리 공직자는 공동체 일원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일탈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위 과를 막론하고 적어도 청렴을 생활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더러워진 흙탕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저 밑에 솟아오르는 샘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현상적으로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자연스럽게 맑아진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투명한 행정을 통해서 적어도 새로운 정부가 지향하는 기회가 균등하고 기회가 평등하고 또 과정에 공정해서 거기에 따른 결과가 정의로운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갔으면 하는 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강의 요청입니다. 고맙습니다.